미국 8월 제조업 경기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6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월 제조업 PMI는 48.7로 전월 48보다 소폭 오른 반면 예상치인 49에는 못 미친 수치로 6개월째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TSMC에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과 연준 압박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 또한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일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9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9월은 약세장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좀 부진하게 출발하게 됐는데요. 일단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 효력은 지금 10월 14일까지로 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게 됐습니다. 위법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걷어들였던 이 관세에 대한 이 금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환급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올해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더 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판결 결과도 나왔습니다. 바로 구글에 대한 소송 결과였는데요. 크롬은 유진하지만 독점 거래는 지금 금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구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3% 급등하고 있는 흐름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외인 주도주 활짝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다시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이 9월 첫날은 좀 지지부진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도 끌어올렸고요. 투심이 살아난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방산주까지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증시 분위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댓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돌아온 외인의 주도주기 활짝 웃었습니다. 전장 코스피는 3,172.35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약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1% 넘게 상승하면서 794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점에서 이번 흐름은 추세 전환보다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의 핵심 동력은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며 4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700억 원 이상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그리고 또 방산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전날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와 알리바바 AI 칩 개발 소식으로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각각 2%와 1%대 반등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주 기술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공급망 재편과 또 중국 수요 위축 등 구조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화오션은 5%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지고 유럽의 군사 지원이 확대된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변수는 단기 모멘텀일 뿐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합니다. 당분간은 지수의 기술적 반등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단기 흐름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글로벌 변수에 따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좀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좀 매수세가 몰린 모습으로 포착이 되고요. 한동안 쉬어갔던 방산주들도 어제 다시금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환율에 대한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강세 기조라든지 외국인의 자금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환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일 서울 외환시장 기준 환율은 전장보다 2.7원 내린 1,391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나 위안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며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줬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48.7로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여전히 위축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고용지수가 43.8까지 하락해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고요. 생산지수 역시 47.8로 위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신규 주문지수는 51.4로 확장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3으로 전월 대비 49.8에서 크게 반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확대와 또 신규 주문 증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둔화에서도 미국 제조업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표가 엇갈리면서 당분간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달러 강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줄고 최근 반등을 이끌었던 수급 효과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지표와 자금 흐름이 맞물리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온 모습인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 강세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연준 흔드니 이 금값이 미소진네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금 좀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뿐만이 아니라 은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더 위로 올라갔다라는 점이 투자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2일 기준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20달러. 선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은선물 역시 14년 만에 가장 높은 41달러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안전자산을 향한 수요가 강하게 몰리면서 기금속 전반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정치 또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겁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오히려 뛰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방어와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의 매력이 다시 부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적 수요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은과 금의 사용량이 늘고 있고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가격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금협회 조사에 따르면 70여 개 중앙은행 중 70% 이상이 향후 5년 내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투자자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흐름은 뚜렷합니다. 코덱스 은선물은 최근 일주일 내 5% 넘게 상승했고요.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는 8%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번 랠리는 단순히 단기적인 차익 매매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또 정책 리스크, 그리고 실물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에 대해서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 쪽으로 힘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1돈 가격이 60만 원이 좀 육박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금테크, 은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이렇게 급등세가 있었잖아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들도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금값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4월 이후 금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중국발 수요가 약해지면서 추가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개인들의 금 매입을 규제하면서 과거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힘이 약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미래에셋 박희찬 센터장은 미국 증시와 달러가 모두 강세를 보였음에도 금값이 버텼다라는 점을 들어 수요가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반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달러 약세가 나타난다면 금값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브 애널리스트도 같은 맥락에서 오는 9월 5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가 경기 둔화를 보여줄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금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인플레이션 둔화가 뚜렷해지면 금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경우에는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금 시장은 단기 변동성과 장기 상승 모멘텀이 공존하는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금 시장에서는 계속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아무래도 가격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박스권에 머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10% 성과금, 삼성은 깜깜이 계산기라는 댓글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노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급 제도를 두고 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와의 지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노조 관련된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갈등의 계기는 바로 SK 하이닉스와의 비교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존재했던 상한선도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직원들이 성과를 회사와 함께 나눈다는 인식을 강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 기반의 성과금 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EVA는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나 투자 비용 같은 자본 비용을 차감해 산출하는 방식인데 산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결과만 통보받을 뿐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노조는 이를 깜깜이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특정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과금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점, 또 상한선까지 존재한다는 점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과급이 0이 될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로 계속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 시행 속에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성과급 논란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또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보상 갈등을 넘어서 제도 변화로 촉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의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삼성 역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성과급 체계 마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사이에서는 EVA 방식이 깜깜이 제도라는 불만이 크고요. 이는 조직 신뢰와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 제도 개선은 단순히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인재 경쟁력과 기업 이미지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이번에 제도를 보완하면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모범적인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최근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성과를 내며 뉴 삼성 비전을 추진하는 만큼 외부적으로는 반도체 초격차, 또 AI 반도체 주도권, 공급망 강화라는 큰 그림을, 내부적으로는 성과금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과 결속을 동시에 이룬다면 삼성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직원들의 신뢰라든지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좀 더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노사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HD 한국조선해양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바이오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필리핀 조선소에서 첫 선박 건조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해외 사업 확대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조선 시장까지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제 절단식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의 필리핀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제 절단식이라는 건 쉽게 말해 배를 만들기 위해 첫 절판을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이 본격적인 건조 작업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조에 들어간 선박은 11만 5천 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흔히 PC선이라고 부르는 배입니다. HD 현대필리핀이 처음으로 짓는 배이자 작년 12월 아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4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이기도 한데요. 이번 행사에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 필리핀 미국 대사, 한국 대사,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대표까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번 프로젝트에 좀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강제 절단식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본격적인 결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조선소들 사실 벌크선이나 탱커 같은 일반 상선에서는 중국에서 좀 밀렸던 게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조선소가 출범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판도에도 아무래도 좀 바뀔 수 있는 영향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여왔지만 네. 일반 상선 시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조선소를 이런 약점을 보완할 새로운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고요. 필리핀은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항만 환경도 좋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신흥 조선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앞으로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모두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계산입니다. 또 HD 현대중공업이 이미 필리핀에서 군수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수선뿐만 아니라 군수, 방산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행보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은 한 나라의 조선소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제 협력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카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필리핀 조선소를 한국과 미국 또 필리핀 이렇게 3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말씀해주신 마스카 프로젝트는 앞으로 30년 동안 1,500조 원 규모의 신규 함정을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 조선소가 미국과 협력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특히나 필리핀 거점은 베트남 조선소, 새로 설립될 예정인 HD 현대비나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법인과도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록이나 탱크 같은 기자재들을 서로 공급하고 인력도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나왔던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 결정도 눈에 띕니다. 그룹 전체 역량을 합쳐서 방산 매출을 10년 안에 1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필리핀 조선소 역시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합병 결정으로 인해서 HD의 한국조선해양이 주가 탄력을 더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 필리핀 수빅만에서 첫 선박 건조까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그리고 필리핀까지 협력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죠. 바로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네이버는 4% 넘게 오르면서 반등세를 시현했는데요. 카카오는 6만 원 선이 좀 깨지면서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네카오의 차이는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이버는 4% 넘게 올랐고요. 카카오는 3% 넘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6만 원 선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크게 달랐습니다. 기관은 네이버를 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카카오는 45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 새벽 배송 서비스 도입 이후에 거래액이 18% 늘었고 또 유럽 C2C 플랫폼 말라팝 인수 등 이제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장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점들이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김범수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으면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향방을 AI 성과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확실하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가 반등세를 보이게 된 이유 AI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AI 성과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기반의 서비스 개편 때문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네이버는 지금 검색 서비스를 초개인화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4일부터는 모바일 로그인 이용자에게 검색 결과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코스피를 검색하더라도 뉴스를 자주 보는 분은 기사가, 또 영상을 자주 보는 분은 동영상이 맨 위에 뜨는 방식입니다. 이 기능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고요. 이번에 정식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AI 블록도 준비 중이고요. 또 최신 검색어 영역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 그리고 유튜브나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지금 검색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AI 검색을 앞세워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AI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차별화로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도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도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AI 모멘텀을 계속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이 계속 무겁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카카오는 지금 현재 이 메신저와 AI 두 축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 23일 열리게 되는 이프 카카오 행사에서 새롭게 바뀐 카카오톡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제 친구 탭을 피드형으로 바꾸고 쇼폼 전용 탭도 새로 추가하게 됩니다. 또 AI 메이트 쇼핑처럼 이용자 취향에 맞는 그런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 또 스마트폰에서 직접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하반기에는 모든 AI 서비스를 카나나라는 브랜드로 묶고 오픈 AI와 함께 만든 신제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 반응은 아직 차갑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재판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고 있고요. 동시에 계열사 구조조정이 이어지게 되면서 사업 확장성에 대한 기대도 약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카카오톡 개편과 AI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것이 주가 반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AI를 성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가 추이가 굉장히 크게 엇갈렸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CMO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약인지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계약은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인데요. 구체적인 이름이나 규모는 보안 조항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은 면역 항암제 신약을 임상 3상과 또 상업화 단계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기간도 2030년까지로 꽤나 길게 잡혔습니다. 이 약물은 여러 치료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인데요. 허가가 난다면 본격적인 상업 생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건까지 포함을 하면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올해에만 3건의 CMO 또 CDMO 계약을 함께 따냈습니다. 아시아와 영국에 이어서 미국 기업과도 협력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고객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 들어서만 지금 CMO, CDMO 관련돼서 세 건의 계약을 따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렇게 글로벌 수주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배경을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핵심은 바로 미국의 시러큐스 공장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에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율 관세를 거듭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안에 생산 거점을 가진 회사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요.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이중 거점 체계입니다. 미국 시러큐스는 이미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인천 송도 1공장은 내년 1분기 완공 후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공장을 하나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요. 결국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재무 상황을 체크해 보자면 아직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좀 많습니다. 2분기 순손실이 139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개선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가 계속된다는 상황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송도 1공장의 일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1분기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내세웠던 2030년 매출 1조 5천억 원, 글로벌 탑10 CDMO 도약이라는 이런 목표에 차질이 될 수가 있겠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일정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사 속도와 자금 조달 능력이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거점을 활용한 추가 수주 확보와 그리고 송도 공장 증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성패를 가릴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세 번째 이 CMO 관련해서 또 CDMO의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송도 공장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무 부담이 여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서 주가 추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8월 제조업 경기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6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월 제조업 PMI는 48.7로 전월 48보다 소폭 오른 반면 예상치인 49에는 못 미친 수치로 6개월째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TSMC에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과 연준 압박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 또한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급격히 위축된 글로벌 기업 공개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위축을 넘어 자금 조달 대체제의 부상과 가상자산이라는 투자 대체제의 인기가 결합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뉴욕에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위법이다라는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요. 일단 위법이다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걷어들였던 관세금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환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이 거래 첫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9월 첫날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9월은 약세장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첫날부터 이렇게 아무래도 좀 부진하게 시작을 한 모습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82%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69%,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55% 하락했습니다.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래도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더 깃든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0.3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관세를 환급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국채 공급 증가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이자 부담이 금리의 상승 압력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 30년물 국채 금리는 5%에 육박을 했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늘 4.2%대에서 거래가 된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 못했습니다. 1.1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WTI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2.5% 상승했는데요. 일단 65달러,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지금 격화가 된 모습이고요. 러시아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시트맵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이 짙죠. 이 투심이 좀 악화가 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 TSMC까지도 이 중국 공장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출 규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가 됐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1.95%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다라고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TSMC의 지금 VEU 지위가 취소된다라는 결정이 있는 만큼 함께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장 마감하자마자 좀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소송 관련돼서 결과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구글과 애플 관련해서도 반독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었죠. 지금 구글에서 법원이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기업이다라고 구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결과가 이 크롬에 대한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간의 거래에서 7% 넘는 급등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덩달아서 애플의 주가도 3% 넘게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요. 배타적인 계약 체결과 또 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글이 계속해서 좀 항소를 할 계획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도 살펴보면요. 1.6% 하락을 했습니다. 이 프라임 회원 혜택 공유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이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라이리 입장에서는 오늘 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하루에 한 알 먹는 비만약이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는 그래도 훈풍이 불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고 계속해서 이 우려되는 상황들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구인과 이직 졸트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뉴욕 증시에 대한 마감 상황 짚어봤으니까요. 내일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장의 국내 증시 흐름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국내 증시는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94% 상승하면서 3,17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있는 모습이지만 이 월요일장에서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으로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 체크가 됐고요. 외국인들 6거래일 만에 돌아온 만큼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 바로 전기, 전자죠.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2% 상승하면서 69,1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7만 전자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도 1.7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6만 5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1위부터 5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시금 좀 기대감이 깃든 모습입니다. 0.29%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위에는 다시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상승부를 켜면서 마감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86% 상승했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계속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폴란드에서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금 방산주의 훈풍이 깃들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2% 넘게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흐름 가지게 됐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좋았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그래도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완성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흐름을 가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KB금융 쪽으로도 1.59% 상승했습니다. 지금 정기회가 시작이 됐죠.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자사주뿐만이 아니라 금융주 단에서도 흐름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볼까요? 네, 코스닥도 1.15% 상승하면서 79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800포인트 위로 올라오진 못한 모습이지만 역시나 월요일장에선 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다시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1.65% 상승했고요. 역시나 코스피 이전에 관련된 소식도 들려왔고 관련된 기술 글로벌적으로 개발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어제 펩트론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4.33%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훈풍이 드는 모습이죠. 이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주사제가 아니라 알약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계속해서 좀 훈풍이 드는 모습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추이가 지금은 기대감으로 같이 깃든 모습이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다시금 4위로 올라왔습니다. 0.8% 상승했고요.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도 4.7% 상승했고요. ABL 바이오도 2.7%, 삼천당제약 3.6%. 바이오 전반적으로 어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 ABL 바이오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임상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로봇주들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8% 상승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지능형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AI에 대한 대중화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로봇과 관련돼서 피지컬 AI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제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 반등을 해준 만큼 반도체 안에서도 좋았고 방산주 쪽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길래 이렇게 방산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는 바로 전시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열리게 되죠.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 간밤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MSPO입니다. 지금 이 모든 K방산에 대한 교두보가 폴란드에 집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세계 주요의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고요. 나토 회원국들이 대거 참가를 하면서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요. 한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입니다. 또 유럽이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또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K방산 안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K방산 전체 수출의 46%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전시회가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교두보로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산주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는데 다시 이러한 전시회로 인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다시 좀 언급이 됐죠. 올해 더 좀 앞으로 하반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전시회 안에서는 우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가 있습니다. 폴란드형 K2 전차가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안에서 K2 전차 계속 곽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으로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공개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인 기술 협력까지 영역을 더 넓히는 전략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생산이 될 예정인데요. 능동 방호 장치뿐만이 아니라 드론 제머 그리고 원격 사격에 대한 통제 체계까지 탑재를 하면서 첨단 전장에 대한 환경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1차 계약이 180대 공급이 또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인 차량 HR 쉐르바 목업 전시까지 이어집니다. 무인 차량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 자동차 안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HR 쉐르바는요, 전동화 기반의 무인 원격 운용 차량입니다. 다양한 장비들이 좀 탑재가 되는 그런 확장성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군사 작전뿐만이 아니라 민수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무인 소방 로봇까지 이렇게 형태로 좀 공개가 되면서 소방청과의 공동 개발이 진행 중이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대로템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나그룹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서 잠수함 사진입니다. 이렇게 잠수함이 공개가 되면서 더 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하나그룹 3사가 폴란드 해군의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게 됩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요, 폴란드 해군이 3,000톤급의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 안에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000톤급 의 잠수함, 이 잠보고 3 배치 2를 전시하게 됩니다.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부료 추진 체계뿐만이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현존 디젤 잠수함 중에 최고의 잠향 능력을 갖췄다고 하고요. 이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타격에 대한 능력도 함께 구비가 된 만큼 앞으로 이 잠수함에 대한 행보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K9 자주포, 이 K9A2를 처음 선보이게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전차 미사일 등 이 외부 위협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그룹 3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의 주가 추이 또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위아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주포 관련해서도 이제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카이도 참여한 만큼 KF-21뿐만이 아니라 공중 전투 체계까지 출품이 된다고 합니다. 풍산도 탄약 쪽으로 계속해서 좀 계속 다양한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풍산에 대한 주가 추이도 올해 안에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점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볼까요? 이렇게 K방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따져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납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 단기간 내에 대규모 전차와 자주포를 인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과 유럽산 무기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성능은 더욱더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도 살펴보자면 민관 협력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패키지형의 수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입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서 금융과 훈련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짚어보자면요. 기술 기반이 아무래도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항공우주, 전자전 기술을 결합해서요. 차별화된 무기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K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K방산에 대한 경쟁력 4가지 통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주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4개의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방산 4사의 합산 수주 잔고가요 1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했는데요. 수출이 빠르게 확대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미 4년에서 5년치의 생산 물량을 확보한 방산 4사는요. 하반기에도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와 납품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 섹터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 6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6개 종목들 지금 폴란드 안에서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도 짚어봤듯이 풍산, 지금 탄약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 있는 상황이죠. 이 풍산의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함께 탄약과 포탄 관련된 종목들 추이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산 관련해서는 무기 안에서 레이더 센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인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드론 무기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드론 무기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정과 조선 쪽으로도 함께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소까지도 같이 탄력 받아가고 있죠. 범한 퓨얼셀 요즘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중공업 안에서도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상향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방산 안에서, 밸류체인 안에서의 인사이트들 얻어가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화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5% 넘게 상승했고요. 또 세징중공업 쪽에서도 15%, 그리고 시멘스 쪽에서는 13%대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또 제닉스 로보틱스 쪽에서는 13%대, 마지막으로 FST 경우에는 12%로 상승부를 켜며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률 상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3%대 내림폭 기록하며 마감했고요. APR 3%대, 또 삼양컴텍과 ST엔진 역시도 2%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쪽에서도 1%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림세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로는 조선업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그룹이었는데요.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나오션이 6%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오션 어떤 이슈가 또 있었을까요? 네, 이번 이슈로는 이 하나그룹과 관련된 내용 중에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특히나 주목을 해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보좌관이 필리조선소 사진과 함께 이 군사적 측면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은 단순히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군함 발주와 같은 이 구체적인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군함 건조에서 나오는데 현재는 시장의 80%가 군함입니다. 만약 하나가 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발주를 따낸다면 단순히 조선소 가동 확대를 넘어서 이 그룹 전체가 방산과 조선 매출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최근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투입해 건조 능력을 연간 1척에서 또 1.5척에서 또 20척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군함 이외에도 지금 존스법 같은 이 제도적인 요인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또 다른 포인트는 존스법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반드시 미국에서만 건조를 하고 또 미국 선원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법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된 선박은 일반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발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필리조선소는 한화해운부터 이 MR 탱커 10척을 수주했는데 계약 금액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뒤집어 봤을 때 현재 존스법 적용 MR 탱커가 또 당시 시장가의 4배 수준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를 현재 시세로 보면 이 같은 이 존스법 적용 MR 경우 현재 이 시장가의 경우 이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한다면 한 척당 약 2억 달러, 또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에 가까운 규모다. 이런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존스법 선박과 군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동시에 현재로서는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부각된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백악관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큰 움직임을 언급한 것도 어떠한 상징성을 크게 갖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질적인 발주까지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 입장에서는 존스법 선박이라는 이렇게 굵직한 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죠. 군함과 또 얼마 전에 같이 있었던 전시회까지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부풀어진 모습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6% 급등을 한 만큼 오늘 과연 이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이 애프터마켓에서 4% 넘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자체 웹 브라우저 웨일이 첫 글로벌 진출지로 베트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소식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베트남을 선택한 데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또 특이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이 동남아 주요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의 경우 구글 크롬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 크롬의 점유율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86%대, 또 태국은 70%대인 반면 베트남은 6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시장 진입에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또 현지 토종 브라우저 이 코콕이 이미 3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해서 크롬의 독주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웨일이 또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앞으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적인 행보다, 이런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 안에서는 크롬에 대한 점유율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가 이렇게 베트남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교육이라든지 뭐 AI 서비스를 협력을 같이 해온 협력 방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반을 계속 잘 쌓아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이 현지 최대 에듀테크 기업인 페니카 그룹과 손을 잡고 또 웨이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즉 브라우저 하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웨이를 매개로 해서 이 다양한 현지 생활의 교육과 또 플랫폼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초에는 이 웨일의 AI 기능을 대거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네이버의 자체 기술인 클로바 X는 물론 또 챗 GPT까지 검색과 연동할 수 있게 하면서 차별화된 AI 플랫폼으로 일종의 포지셔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차별화된 AI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또 맞물리게 되면서요.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가 크롬 의존도가 낮은 베트남을 교두보로 삼아서 지금 웨일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기능까지 좀 결합을 해서 웨일이 현지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네이버에 관련돼서도 이 주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오늘의 주가 추이 또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입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술까지 대거 공개를 하면서 이제 해군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더 공략을 해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은 어떻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이번 전시회에서 또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새롭게 또 공개한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짚어보자면 이 능동 방호 체계, 영어로는 APS라고 불리는 장비인데요. 이 체계는 전차나 장갑차가 공격을 받기 전에 대전차 미사일 같은 위협을 탐지해서 또 구체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일종의 방패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과 또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도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위성은 정찰과 또 정보 수집용으로, 레이저 무기는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 같은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신개념 방어 장비인데요. 즉 이번 하나시스템이 내놓은 이 기술들은 기존의 무기보다 첨단 방어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브리핑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하나 관련된 이 3사가 계속해서 이 방산 관련된 무기를 더욱더 확보를 나가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하나시스템 6%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었는데요. 폴란드에서 이런 기술들을 좀 강조한 배경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오르카 프로젝트와 특히나 관련이 깊습니다. 이 오르카 프로젝트는 이 폴란드 해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불리죠. 이번 사업은 8조 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함정을 공급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방어 체계까지 함께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이 능동 방어 체계, 또 위성과 레이저 무기까지 공개한 건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겁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긴장 상황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더해서 또 첨단 감시와 방어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이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준 이 폴 패키지 솔루션은 단순히 공급업체를 넘어서 종합적인 방산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신뢰를 쌓아왔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육상 전력뿐 아니라 또 해군과 항공, 우주 분야까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확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전시회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군, 항공, 그리고 우주 분야까지 확산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시스템 안에서도 이 능동 방호 체계뿐만이 아니라 위성, 레이저 무기까지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가 추이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어제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김범수 창업자의 이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또 투자 심리에도 위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각종 의혹과 혐의로 또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이슈가 사실 정점에 달하면서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과거 쪼개기 상장 논란, 또 임직원 주식 매도 논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혐의까지 다양한 사회적 비난을 그동안 받아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오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시장은 경영쇄신에도 불구하고 신뢰회복이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 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추진 중인 쇄신 작업뿐만이 아니라 신사업 계획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번 위기를 특히나 앞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해 경영 쇄신과 계열사 정리, 또 카카오톡 개편, AI 신사업 등 다양한 축을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계열사 정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23년 5월에 147곳에 달했던 이 국내 계열사가 현재는 102곳까지 줄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확장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핵심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이 AI와 결합해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또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자체 경량화 AI 모델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오는 9월 23일 열리는 경우에 또 개발자 행사, 이프 행사에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 관련해서도 카카오톡에 대한 개편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여러 가지 경영 쇄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또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R&D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K배터리 소식, 마지막으로는 SK오션플랜트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연구개발 투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실적은 다소 아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R&D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했다라고 측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까지 투자를 늘리게 된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확실히 미래 준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상위 20개 기업이 쓴 R&D 비용이 모두 합쳐서 약 987억 달러였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액이 55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늘면서 무려 70% 이상 증가했고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이 부진해서 단기 실적은 주춤하긴 했지만 삼성은 미래 기술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단기 성과가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쌓아가는 투자가 결국은 고객사의 신뢰와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수익성보다는 장기 경쟁력을 우선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파운드리 상황이 조금은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TSMC와의 점유율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약 7%대입니다. TSMC와의 격차가 좀 더 크게 벌어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TSMC가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연말과 내년 초를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고요. 테슬라와는 23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닌텐도의 신형 콘솔 스위치 2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내년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재용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CEO들과 직접 만나서 협력 논의를 이어간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도 필요한데요. 바로 이나노 공정의 수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대형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지 삼성의 반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TSMC가 첨단 공정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TSMC는 2026년부터 5나노 이하 첨단 공정 가격을 5에서 10%가량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삼성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주문을 나눠서 맡길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메모리 시장은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형 디램인 DDR4의 가격이 오히려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DDR4의 생산을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범용 디램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 꾸준히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연말 이후에는 빅테크의 수주가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고요. 또 메모리 가격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에 대한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증 국면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흐름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사 결과를 보시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쓰인 전기차 배터리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늘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3사는 점유율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CATL은 37.5% 점유율로 1위를 굳혔고요. 비아디는 사용량이 절반 넘게 늘게 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 중국 기업들이 해외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배터리 3사가 기술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원가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IRA에 따른 이 전기차 보조금이 이번 달 말이면 또 끝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또 다른 변수로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대신에 미국의 ESS 시장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보조금이 9월 30일에 종료가 된다면 당분간 미국 전기차 시장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발빠르게 ESS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다음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 플러스 2025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공개하게 됩니다. LFP 배터리를 적용한 삼성 배터리 박스 2.0을 선보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각형 LFP 배터리를 처음 내놓으면서 기존 파우치형과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합니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발맞춰서 시장 환경도 긍정적인데요. 현재 미국은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4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의 관건은 전기차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을 ESS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메워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SS 시장 안으로 얼마나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중저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 발맞춰서 LMR 관련한 배터리 개발에 300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또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LMR 배터리입니다. 네. 또 여기에 정부도 발맞춰서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신규 R&D 사업으로 하이만간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편성했습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저가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를 되찾겠다는 거고요. 실제 협력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GM과 LG에너지솔루션은 2027년에 시범 양산을 하고 2028년에는 본격 양산을 목표로 LMR 배터리를 개발 중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은 LMR용 양극재 개발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기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기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지금 배터리에 대한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RE+2025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감이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SK 오션 플랜트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인수했던 회사를 다시 내놓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디오션 자산운용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형 M&A를 따낼 수 있었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디오션 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된 아주 신생 PEF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인수전에서는 단독이 아니라 기업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꾸렸는데요. 이 컨소시엄이 파트너사들로부터 2천억 원대 이 출자 확약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제시한 인수가도 4,400억 원대 후반으로 경쟁자보다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생사라고 하더라도 든든한 파트너와 자금을 모을 수가 있다면 대형 딜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발표 직후에는 시장의 반응이 좀 싸늘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주가가 한때 16% 급락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장 초반에 주가가 16,500원대까지 밀리면서 한때는 낙폭이 16%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장 마감 때는 이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4%대 하락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 낙폭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 주체에 대해서 기대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시장은 한화나 HD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해상풍력이나 조선에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신생 사모펀드가 주인공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SK 간판을 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 가치가 훼손이 된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실적을 내왔습니다. 작년에도 매출 6,600억 원대, 영업이익 400억 원대를 기록했고 수주 잔고만 해도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매각 SK 에코플랜트의 사업 재편 속도와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환경 계열사도 팔았는데 이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매각은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라 SK 에코플랜트의 이런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IPO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건데요. 방향은 분명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플랜트 쪽보다는 반도체와 또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울산에서 추진 중인 100메가와트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 되겠고요. 결국 SK그룹 차원에서 환경과 플랜트는 줄이고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와 AI 인프라다라는 기조가 이번 매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SK 오션 플랜트 매각은 SK 그룹 안에서의 리밸런싱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기대가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과감한 도전이 있었고요. 이 시장의 기대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